시장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스스로의 통제뿐이다. 안녕하세요, 라이커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언제 매도할 것인가 입니다. 지은이는 알렉산더 엘더, 출판사는 이레미디어입니다. 저자님은 의학 박사 겸 프로 트레이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시며 프로 트레이더들의 스승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분이십니다. 정신과 의사 경력 덕분에 트레이딩 심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라 트레이더의 심리 관리와 리스크 관리에 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좋은 책입니다. 영상의 구성은 위대한 트레이더들의 무기, 심리 관리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최적의 매도 타이밍과 예시 설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록을 잘하는 트레이더. 시장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뇌신다. 다시 말해 상승하면 반드시 하락한다. 시장에서 즐거움을 맛보려면 시장의 리듬에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어느 정도 경험을 쌓으면 주식을 매수하는 법, 즉 숨을 들이마시는 법을 알게 된다. 이에 더해 언제 숨을 내쉴지, 즉 언제 매도할지를 알면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뛰쳐나온다. 그런데 물을 서서히 덮이면 산채로 요리할 수 있다. 분명한 매도 계획 없이 서서히 하락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트레이더는 큰 코 다치게 된다. 스트레스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게다가 돈이 걸려 있으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한다. 계획에는 시장에 진입한 이유와 근거, 진입 가격, 보호 스톱, 즉 손절매 가격, 수익 목표 등 3가지 수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간단한 규칙을 지키면 가련한 개구리처럼 서서히 삼키는 신세를 면할 수 있다. 매수하기 전에 매도 계획을 세우면 수익은 늘어나고 손실은 줄어들며 자산 곡선은 위를 향하게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드문 것일까?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여러분이 방금 읽은 것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 2번째 이유는 인간은 꿈꾸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계획을 종이에 적다 보면 달콤한 백일몽이 깨진다. 막연하게 큰 돈을 버는 몽상을 하는 것은 즐겁고 아늑하다. 꼿꼿하게 앉아서 구체적인 목표와 비상시 계획을 적는 일은 이런 행복한 공상과는 거리가 멀다. 이 책을 집어든 사람들은 달콤한 백일몽을 꾸는 일 대신 현실적인 수익을 선택했으리라 믿는다. 진지한 트레이더는 많은 시간을 들여 힘들게 조사하고 연구한다. 성공은 10%의 영감과 90%의 노력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월스트리트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내 목표는 최상의 기회를 알려주고 최악의 리스크를 직시하며 실적을 추적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기록을 잘하는 트레이더를 데려오세요. 그 사람이 바로 훌륭한 트레이더입니다. 이 책이 자기 자신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데이터로 모든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며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트레이딩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진지한 직업이 모두 그렇듯 트레이딩 역시 공을 들인 만큼 수익을 거두게 마련이다. 위대한 트레이더들의 무기, 트레이더로 성공하려면 남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기회를 포착하고 주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런 무기 그리고 철저한 규율과 자제력이 있으면 누구나 한 발 앞설 수 있다. 초보자는 계획도 무기도 없다. 하루하루 원칙도 없이 우왕좌왕하다가 조그만 움직임에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성급하게 투자한다. 초보자 시절에는 이런 게 정상이다. 그러나 이 단계를 졸업하고 매매로 생계를 해결하는 수준이 되려면 매수와 매도에 관해 분명한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자산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려면 명확하고 빈틈없는 매매 계획을 짜야 한다. 나는 남보다 우위에 서기 위한 무기를
날카롭게 벼리는 과정에서 주가와 기업 내재 가치의 차이에 주목하게 되었다. 놀랍게도 주가와 기업 내재 가치의 차이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면 금방 알아차리긴 해도 말이다. 기본적인 개념은 아주 단순하다. 바로 주가와 기업 내재 가치는 다르다는 것이다. 두 개의 이동평균 13일, 26일선이 가치를 규정한다. 이동평균의 기울기는 가치의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낸다. 상승세 도중에 주가가 이 두 선 사이의 구간으로 하락하면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된다. 이 두 선 사이의 구간을 가치 구간이라고 한다. 주가는 마치 고무밴드로 당긴 듯 가치 구간에 들러붙는다. 주가는 거의 언제나 이동평균에서 조금 이탈하지만 결국에는 되돌아온다. 이거는 책에 있는 예시입니다. 이동평균이 가치를 규정한다. 저자님은 13일 이동평균과 26일 이동평균 두 개의 이동평균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이 13일과 26일 이평선 사이로 내려올 때가 바로 매수 기회인 거죠. 그래서 상승세에서 가치로 되돌릴 때 매수를 하고 가치를 훨씬 웃도는 주가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치 구간 아래로 급격하게 떨어지면 이거는 가치를 훨씬 밑도는 주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매수하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슈팅이 나와서 가치를 훨씬 웃도는 상태가 되면 매도를 하고 다시 13일과 26일 이평선 사이에 가치 구간으로 들어오면 매수하고 그리고 다시 매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에 한해서 가치 구간으로 되돌릴 때 매수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현대모비스 일봉입니다. 현대모비스도 이렇게 상승했다가 가치 구간으로 되돌렸다가 다시 상승이 나왔죠. 가치 구간으로 돌아올 때가 매수 포인트라는 거죠. 제닉스 로보틱스입니다. 이것도 상승 후에 가치 구간으로 되돌렸다가 다시 상승이 나왔죠. 가치 구간으로 돌아올 때가 바로 매수 포인트라는 거죠. 주식에는 100%는 없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듯 하다가 가치 구간으로 되돌렸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밑으로 쭉 빠졌다가 밑에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100%는 없기 때문에 몰리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거나 손절을 걸어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재매수를 노리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확률 높은 매매를 반복하고 아니면 손절을 하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손절분은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는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매매 위주로 한다면 오히려 손절을 하지 않아서 손해가 커지는 일이 많지 손절을 한다고 해서 계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5개의 총알과 3M 차트에서 일봉이나 11 캔들을 살펴보면 5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그리고 거래량이 그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한 번 장전에 총알 5개 원칙을 세우고 어떤 차트든 한 차트에 5가지 이상의 지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이동평균, 엔빌로프, MACD, 강도지수, RSI 등 4가지 지표로도 너끈히 잘 해내고 있다. 나는 매매에 성공할지 여부는 3M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바로 마음, 방식, 돈이다.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 방식은 기술적인 테크닉을 말하는 거고 마음은 심리관리, 돈은 자금관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관리, 자금관리, 그리고 기술적 분석의 스킬이 서로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매매 심리와 리스크 관리, 감정, 희망, 두려움은 매매에 즉각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기술보다 승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심리가 매매의 일부라면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충동적인 트레이더를 보면 재미있게 즐기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다. 패배자는 자신을 모질게 학대한다. 패배자들은 거듭 규칙을 파괴하고 자신을 매질한다. 그러나 자신을 매질하고 학대한다고 해서 훌륭한 트레이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작은 성취에도 기뻐하고 자신의 단점들을 진지하고 차분하게 수용하는 편이 낫다. 내 경우 매매에 성공하면 보상을 하지만 손실을 보았다고 해서 나 자신에게 벌을 내리지는 않는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트레이더도 있다. 시장은 끊임없이 유혹한다.
따라서 충동 억제가 서투른 사람들은 매매에서 손실을 보기 마련이다.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을 즐기거나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아주 낮다. 몇 차례 성공할 수는 있지만 장기 전망은 암울하다. 폭음, 폭식 등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이 같은 중독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매매를 멈추는 게 돈 버는 길이다. 동전 한 입 잃는 것도 참지 못하고 편집증적으로 집착하거나 탐욕스러운 사람들 역시 매매에 성공할 확률이 낮다. 불쾌할 때는 매매를 중단하는 편이 낫다. 훌륭한 트레이더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해도 그 차이란 종이 한 장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강점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다면 종류를 막론하고 힘의 균형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침착하고 느긋하며 즐거운 기분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중요하다. 심한 치통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배우자와 다퉈 속이 시끄럽다면 시장에서 잠시 물러나 쉬는 게 낫다.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될 때까지 잠시 매매를 멈춰라. 리스크 관리. 매매를 줄타기 고개에 비유한다면 리스크 통제는 안전장비를 몸에 두르는 일이다. 발을 헛디뎌도 안전장비가 목숨을 구해줄 것이다. 과다거래란 자신의 계좌에 비해 너무 큰 규모로 매매하는 것이다. 너무 많은 판돈을 걸면 긴장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불가능해지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고 실적은 내리막길을 걷는다. 현명하게 리스크를 통제하면 편안하고 느긋한 수준에서 매매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자금 관리의 대들보가 되는 2대 원칙은 2% 규칙과 6% 규칙이다. 이 규칙들은 트레이더의 숨통을 끊어놓는 두 가지 최대 난적으로부터 계좌를 보호해준다. 2% 규칙은 상어의 입질을 막아주며 6% 원칙은 피라냐의 입질을 막아준다. 상어의 입질이란 계좌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한 번의 참담한 손실을 가리킨다. 2% 규칙은 손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수준인 소규모로 유지해주므로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계좌에 10만 달러가 있다고 하자. 2% 규칙에 따르면 1회 매매에 허용되는 최대 손실 한도는 2,000달러이다. 40달러짜리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38달러를 손절 가격으로 설정했다면 주당 손실 금액은 2달러이다. 허용되는 최대 손실 한도를 주당 손실 금액으로 나누면 2,000달러 나누기 2달러, 최대 1,000주를 매매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보다 더 적은 규모로 매매하는 건 얼마든지 괜찮지만 규모를 늘려 2%보다 리스크가 커지는 건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2% 규칙으로 한 가지 토대가 마련되는데 나는 이를 리스크 통제를 위한 철의 삼각지라 부른다. 1. 진입 가격과 손절 가격의 차이로 주당 최대 손실 금액을 결정한다. 2. 2% 규칙으로 진입 포지션의 최대 리스크를 결정한다. 3. 허용되는 최대 손실 한도를 주당 손실 금액으로 나누어 매매할 수 있는 최대 주식 수를 결정한다. 6% 규칙은 그달의 누적 손실 금액이 계좌 자산의 6%에 이르면 그달이 끝날 때까지 거래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일이 꼬일수록 더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손실을 보면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더 자주 매매한다. 사실 이럴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쉬는 게 낫다. 6% 규칙으로 한 달 손실의 최대치를 정해두면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 피라냐는 남아메리카 강에 서식하는 사나운 물고기다. 피라냐가 무서운 건 때로 몰려다니기 때문이다. 피라냐가 사는 강에 잘못 발을 들여놓았다가는 덩치 큰 소라도 순식간에 뼈만 남게 된다. 6% 규칙을 따르면 연거푸 손실을 보았을 때 언제 시장에서 빠져나와 관망할지 결정된다. 6% 규칙은 수용 가능한 리스크 개념의 토대가 된다. 매매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져라. 6% 규칙이 매매를 허락하는가? 이달의 손실이 계좌 총액의 6%를 넘으면 더 이상 매매할 수 없다. 트레이더는 감정의 기복을 겪게 마련이다. 돈을 벌면 우쭐했다가 돈을 잃으면 풀이 죽은 상태가 반복되는 동안 상어와 피라냐에게 돈을 뜯긴다. 트레이더로서 성공하려고 마음먹었다면 2% 규칙과 6% 규칙을 따라라. 이들 규칙이 여러분을 안전한 매매로 이끌어줄 것이다.
2% 룰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자주 설명을 했지만 이걸 알지만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생존하고 성공하는 트레이더가 되려면 자금 관리 규칙과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2% 룰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쉬운 예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총 자산이 1,000만 원이 있다면 2% 룰을 적용하면 1000 곱하기 0.01을 하면 20만 원이 나옵니다. 즉 한 번의 매매에서 입는 손실을 20만 원 이하의 손실로 제한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손절 기준이 10%이면 200만 원, 본인의 손절 기준이 5%이면 400만 원의 비중 이내로 투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손절 기준에 따라서 총 손실을 계산해서 한 매매당 20만 원 이하의 손실로 제한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손절 기준이 크면 비중을 작게 들어가야 20만 원 손실로 제한이 될 거고, 손절 기준이 좀 타이트하면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가 잘못되더라도 20만 원 이하의 손실만 감당하면은 어쨌든 계좌의 2% 손해만 끼치게 되는 거죠. 이런 손실은 다음 매매에서 어떻게든 복구가 가능한 매매가 되는 거죠. 항상 매수하기 전에 이 매매가 잘못될 경우 내가 입을 손실은 얼마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 원칙과 비중 조절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2% 룰입니다. 그리고 6% 룰은 총 자산의 6%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때는 그달의 매매를 강제로 쉬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원칙입니다. 손실이 연속해서 나게 되면 아무래도 트레이더가 평정심을 잃게 되고, 그런 달은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달이 됩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매매를 쉬고 재정비를 하면서 평정심을 되찾고 다음 달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가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에 빠지기 전에 위험에서 강제로 구출해 주는 것이 바로 6% 룰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룰도 좋고 6% 룰도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제 돈을 버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돈을 잃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리스크 관리와 계좌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속도는 느리지만 현명한 트레이더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훌륭한 기록이 훌륭한 트레이더를 만든다. 매매할 때마다 두 가지 목표를 세워야 한다. 물론 첫째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다. 둘째 목표는 더 나은 트레이더가 되는 것이다. 변수는 수없이 많으므로 아무리 철저히 계획해서 매매를 해도 일이 틀어질 수 있다. 인류 트레이더라고 해도 매번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매매할 때마다 더 나은 트레이더가 되어야 하는 건 현실적으로 필수적인 목표이다. 그러기 위해선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돈을 벌든 잃든 매매가 끝난 뒤에는 더 나은 트레이더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저 시간을 허비한 것일 뿐이다. 기록하지 않으면 덧없이 흘려버릴 경험들이지만 기록하면 확실히 기억으로 그리고 교훈으로 남는다. 시장 분석과 매수 또는 매도 결정을 데이터 뱅크에 차곡차곡 쌓고 이 기억들을 끌어내 다시 검토하고 활용한다면 보다 나은 트레이더로 성장할 수 있다. 시장은 때때로 불안정하게 흔들린다. 자금 관리 원칙이 있으면 이런 시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자금 관리와 매매 기록, 이 두 가지는 생존과 성공으로 가는 든든한 반석이다. 운이 좋아서 한 번, 아니 몇 번 직감이 맞아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에 걸쳐 성공할 수 있는 매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분기별로, 연도별로 자산이 불어나면 매매 역량과 솜씨가 좋아졌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한번 대박을 치거나 몇 번 연달아 돈을 벌면 거만해지게 되고 방심하기 쉽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내 자산은 시장을 살찌우는 먹이가 되고 만다. 누구나 어쩌다 성공해서 수익을 낼 수는 있다. 한번 수익을 냈다고 해서 증명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중요한 것은 자산이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의 매매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매일지를 기록하는 것이다. 매매일지를 기록하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성공의 환희도 손실의 고통도
금쪽 같은 경험으로 바꿀 수 있다.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매매 방식의 결점을 발견하고 고칠 수 있다.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를 없앨 수 있으며 결국 자산 곡선을 상승시킬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저자님의 말처럼 매매 일지를 꾸준히 기록하는 일은 트레이더의 성장에 정말 중요합니다. 매매 일지 기록의 방식은 여러분이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데 저자님의 방식은 주봉과 일봉 차트 그리고 진입 가격과 이유, 목표가, 청산 가격, 손절매 가격 등을 기록하고 매수 점수, 매도 점수, 대응 점수 등 총 점수를 기록해서 본인의 매매에 대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몇 달 뒤에 매매일지를 돌아보더라도 그대로 기억과 교훈이 남아있을 수 있게 매매일지 기록에 정성을 쏟는 편이십니다. 그리고 매매일지 기록하는 걸 습관으로 하기 위해서 전날의 매매일지를 기록하지 않으면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실적 점수 매기는 법. 실적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지 않고 매매하는 사람은 스톱워치가 없는 달리기 선수와 같다. 취미삼아 뛰는 것이라면 기록 따위는 상관없이 풍경을 즐기며 운동삼아 뛰면 그만이다. 하지만 취미삼아 하는 트레이딩은 없다. 따라서 세 가지 차원에서 모든 매매에 점수를 매겨야 한다. 매수 점수, 매도 점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총 매매 점수가 그것이다. 매매한 날의 가격대와 자신이 매도한 위치로 매매 수준을 측정한다. 매수할 경우 해당 일의 저점에 최대한 가깝게 매수하고 싶을 것이다. 매도할 경우 해당 일의 고점에 최대한 가깝게 매도하고 싶을 것이다. 연산 결과는 백분율로 만약 해당 일의 저점에 매수한다면 점수는 100%, 해당 일의 고점에 매수한다면 점수는 0이다. 20% 이하는 낙제, 50% 이상이면 양호, 80% 이상이면 우수이다. 매도 결과도 역시 100분율로 나타낸다. 해당 일의 고점에서 매도하면 점수는 100%이다. 해당 일의 저점에 매도하면 0이다. 매도 점수 역시 80% 이상이면 우수, 20% 이하면 낙제다. 나는 매매할 때마다 진입과 청산 점수가 각각 50% 이상을 목표로 삼는다. 프로 트레이더들은 모두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매도하는 것으로 먹고 산다. 진입과 청산 점수를 매기다 보면 매매에 집중할 수 있고 이는 곧 장기적인 실적 향상으로 이어진다.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고가에 매수해서 저가에 매도하기 십상이다. 하루를 마감할 때 진입과 청산 점수를 매겨야 한다는 사실을 의식한다면 일중 반등이나 하락 시 추격 매수나 추격 매도하는 행위를 자제할 수 있다. 매매와 함께 진입과 청산에도 점수를 매기면 진지하고 예리한 태도로 매매에 임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다. 개인 트레이더에게는 상사나 관리자가 없다. 이기려면 스스로 자신의 관리자가 되어야 하는데 매매의 점수를 매기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트레이더에게 중요한 것들 1. 훈련된 자제력. 컴퓨터 화면을 보다 보면 쉬워 보이는 돈벌이 기회가 번뜩 눈에 띈다. 여기에 미혹당하면 트레이더들은 위험을 고려하지도 않고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 트레이더는 규칙을 세우고 의사결정 흐름을 따라야 한다. 언제 발을 들여놓고 언제 발을 뺄지 결정해야 한다. 유혹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매매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매수하기 전에 위험부터 고려를 하면은 이게 시장에 이렇게 무턱대고 뛰어들 확률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성공하는 트레이더들은 수익보다 게임을 즐긴다. 보상을 주는 것이 처벌을 하는 것보다 실적을 향상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매매를 배우는 동안에는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편이 좋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우고 조그만 성공에도 자축하라. 돈이 아니라 게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은 규모로 매매하라. 좀 더 지식을 쌓고 안정되고 나면 그 후에 얼마든지 매매 규모를 늘릴 수 있다. 3. 과다 거래를 하지 않는다. 판돈이 커지게 되면 사람들은 긴장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자연스러운 대응과 빠른 적응이 힘들어지고 실적도 따라서 내림세를 타게 된다. 계좌에 비해 포지션이 너무 크면 시장에 집중할 수 없다. 이런 경우 돈에 온 신경이 쏠리게 된다. 긴장감은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 시장의 신호를 읽을 수 없게 된다.
자금 관리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현실적으로 포지션 규모를 제약해 계좌에 안전망을 설치함으로써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4. 매매의 두 가지 최우선 목표. 매매의 주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지만 시장에는 무작위성이 있어 매매할 때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더 훌륭한 트레이더가 되는 건 매매할 때마다 이룰 수 있는 목표이다. 돈을 벌든 잃든 매매를 끝낸 뒤 더 나은 트레이더가 되어 있어야 한다. 수익이 난 매매, 손실이 난 매매 모두에서 계속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제력과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능력을 시험하는 것은 더 훌륭한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학습의 핵심 요소다. 최상의 매도 타이밍. 매수 주문을 내기 전에 매도 계획을 적어두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종이에 계획을 적어두면 심리적인 효과가 강력해진다. 인간은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린다. 분석할 때는 평화롭고 고요한 시간을 넉넉히 가지면서 시장이 열리지 않는 동안 고심해서 계획을 적어라. 트레이딩 할 때는 결정에 집중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분리하라. 분석가는 생각하고 트레이더는 결행한다. 이 둘이 한 팀처럼 일하되 서로 처벌하고 쓸데없이 간섭하지 않도록 하라.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인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주식을 사는 순간 조울증 환자인 시장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라고. 시장은 매일 찾아와 주식을 사라느니 팔라느니 조른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므로 무시하는 게 상책이다. 때로는 이 시장이라는 녀석은 극도의 우울감에 빠져서는 주식을 헐값에 팔겠다고 한다. 이때는 주식을 사야 한다. 어떤 때는 조증이 되어서 주식을 아주 비싼 값에 사겠다고 한다. 이때는 주식을 팔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시장의 기분은 아주 전념성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부화내동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꾸로 시장이 조증일 때 사고 우울증일 때 판다. 세 가지 매도 유형. 주식을 매수할 때 평생 보유하다 상속자에게 물려줄 것인지 자문해보라. 아마 10중 8구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물어보라. 어떤 경우에 이 주식을 팔 것인가? 매도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시장 가격보다 높은 목표가에 매도하기. 2. 보호 스톱, 즉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손절가를 사용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기꺼이 매도하기. 3. 시황이 변해 더 이상 보유하고 싶지 않아 목표가나 스톱에 이르기 전에 매도하기. 엔진 소음에 매도하기라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목표가에 도달하기 전에 매도를 하거나 손절가에 닿지 않을 때 빨리 끊어내는 그런 좀 능동적인 트레이더의 선택을 말합니다. 매수 후보를 골랐다면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1. 수익 목표는? 이 주식은 얼마까지 오를 것인가? 2. 어디까지 떨어져야 매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손절할 것인가? 3. 이 주식의 위험 보상 비율, 즉 포지션에 진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나 위험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은 무엇이며 잠재 수익과 리스크의 관계는 어떠한가? 쉽게 말해서 손익비를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지면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프로 트레이더들은 언제나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도박꾼들은 단 하나의 질문도 던지지 않는다. 첫 번째 질문부터 처리해보자. 주식의 수익 목표는? 수익 매매에서 목표가를 정하는 방법은 이동평균이나 채널을 활용한다. 장기 매매의 수익 목표는 장기 지지와 저항 수준을 살펴야 한다. 볼린저 밴드를 사용했다고 하면 상승 후에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더 무너지지 않고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매수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매도하는 게 현실적인 단기 스윙의 목표 가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고점, 저항이 예상되는 부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목표가를 설정하고 이까지만 내가 먹겠다 하고 판단하고 남은 것은 다른 개인 투자자의 몫으로 넘겨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끝까지 다 먹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이까지만 먹겠다 하고 생각하고 꾸준히 수익을 누적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목표가가 될 수 있는 게 채널의 상단 그리고 전고점 부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책에 있는 예시인데 만약에 이쪽에서 저점 쌍바닥 자리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돌아설 때 매수. 그리고 이렇게 이평선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매도로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이평선을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봉을 살펴야 되겠죠. 주봉에서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바닥을 만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 바닥을 만들 때 지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 그리고 이 두 번째 바닥을 만들 때 강세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지표는 상승하고 있는 상승 다이버전스. 그래서 두 번째 바닥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되돌릴 때 매수, 상승 다이버전스를 또 하나의 근거로, 매수 근거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RSI가 이렇게 급락을 할 때는 이때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종목이 좀 가벼워지게 되죠. 그래서 상승이 이렇게 나오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저자님은 이렇게 RSI, MACD 등을 활용해서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그리고 RSI, 상대 강도 지수를 활용해서 이렇게 추가 매수 근거로 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는 두 번째 구간에서 돌리는 걸 확인하고 상승 다이버전스를 확인했다면 이쪽에서 매수할 근거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표 가격은 이쪽 고점을 잡을 수도 있고 좀 길게 봤을 때 이쪽을 목표가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이 $90 부근을 첫 번째 목표가, 그리고 $100 부근 저항 예상되는 부분을 2차 목표가로 설정해서 첫 번째 매도, 두 번째 매도하면 가장 깔끔한 매매가 되겠죠. 물론 이까지만 가고 이 위까지 올라가지 않고 주가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절반씩 매도를 해서 상황을 봐서 이까지 가지 않는다면 엔진 소음을 듣는다고 하죠. 엔진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좀 이상 현상이 발생된다면 이제 꺾일 때 목표 가격에 도달하기 전에 팔고 나오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은 물살이 빠른 강에 뛰어드는 것과 비슷하다. 강가를 오르내리며 뛰어들 지점을 모색한다. 뛰어들 곳을 찾는 동안 물색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 있다. 하류를 살펴서 바위 때문에 물살이 하얗게 부서지는 곳을 찾아야 한다. 위험한 급류에 휩쓸리기 전에 물에서 빠져나오기 좋은 곳을 찾아 멀리까지 물가를 살펴야 한다. 즉 스윙 목표가를 설정해야 한다. 매매에 입문했을 때 나는 그냥 진입해서 때가 되면 빠져나오겠다는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수익 목표를 못 박아두면 잠재 수익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익 목표를 확실히 정하지 않고 시장에 뛰어드는 아마추어는 골머리를 앓다가 나중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나는 진입가 청산에서 캐리 로번을 인터뷰했는데 그에게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매매를 한다면 뭘 기대하는 걸까요? 내 경우 수익 목표가 있는 게 결과적으로 좋았습니다. 가끔 너무 빨리 매도하게 되지만 말입니다. 이제 내가 수익 목표를 설정할 때 쓸 수 있는 도구들을 정리해보자. 1. 이동평균. 2. 엔빌로프 또는 채널 상단. 3.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 4. 기타 방식들. 다이버전스. 책에 있는 다이버전스 예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저점을 그리고 여기에서 이평선의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졌는데 이렇게 전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죠. 주가는 하락하는데 지표는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지선을 이탈했다가 이렇게 지지선을 회복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거짓 하락 이탈인데 베어 트랩이라고도 하죠. 베어 트랩과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 그리고 급락을 할 때 이렇게 지표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투매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종목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전저점에서 전저점을 이탈해서 손절 물량을 받아내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상승 다이버전스, RSI 강도지수의 급락, 그리고 전저점 이탈 후 다시 회복하는 그림, 세 가지 근거가 중첩되는 자리죠. 저자님은 이렇게 거짓 하락 이탈, 그리고 상승 다이버전스 확인하고 매수, 여기서 매수했는데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할 때 이쪽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승 동력이 약하다고 판단해서 목표가는 이 위였지만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나오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락할 때 다시
큰 폭으로 폭락할 때 다시 추가 매수의 기회가 발생하고 여기에서 이제 올라갈 때는 채널 상단 부분까지 목표가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가치 구간으로 내려와서 다시 매수 기회를 주고 다시 채널 상단에서 매도 기회를 또 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근거로 매수를 했는데 상승의 힘이 뭔가 약하다고 느껴지면 목표가까지 들고 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고 다시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거죠. 욕심 부리면 망한다. 사람들은 좋은 게 있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 더 넓은 집, 더 멋진 차, 심지어 배우자도 더 좋은 사람, 심지어 새 사람을 구하기도 한다. 광고업계는 이런 분위기에 한통속이 되어 더 좋은 물건을 사라고 부추긴다. 많은 이가 사육장에 갇힌 동물이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빙빙 도는 것처럼 평생을 분별 없는 경쟁에 눈이 멀게 된다. 이 끝없는 경주는 인간성을 메마르게 만든다. 시장의 진흙탕 경주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더 많이 거머쥐려고 애쓴다. 수익을 내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바닥에서 매수하거나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해 돈을 조금이라도 놓치면 부하가 끓어오른다. 이렇게 속이 쓰리면 다음에는 너무 빨리 매수하거나 너무 늦게 매도하게 된다. 하지만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은 검증된 방식을 따르는 사람보다 대체로 실적이 좋지 않다. 시장이 주려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자는 결국 훨씬 적은 돈만 손에 쥐게 된다. 매매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금과 옥조로 받들어야 할 규범은 이만하면 족하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면 만족할지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 목표를 정해야 한다. 목표를 따르다 보면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바라면 탐욕과 과시의 노예가 될 뿐이다. 족한 정도를 정해두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나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비즈니스 클래스, 멋진 집, 출력 빵빵한 차를 좋아한다. 내 말의 요점은 이렇다. 자신이 만족하고 즐거울 수 있는 수준을 정하라는 것이다. 평정심이라고는 없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쫓는 것보다 그 편이 훨씬 낫다. 이만하면 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차분하고 침착해진다. 차분한 마음은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 매매할 때마다 돈을 벌 수는 없다. 어떤 때는 돈을 잃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 큰 돈을 벌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나는 실수했다는 걸 깨달아도 머리를 치며 자책하지는 않는다. 대신 매매일지에 항목을 만들고 분석해 실패해서 최대한 배우려고 노력한다. 나 역시 결점이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매매에서 배운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생산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이만하면 족하다는 금쪽 같은 명언이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